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8시 42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2024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전번 시간에 짧게 손양원 목사 얘기를 하면서 칠순 나이가 됐을 때는 칠순 기념으로 해외 음악 여행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칠순이 되려면 아직도 좀 시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생각지 않고 그냥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고, 내가 57년생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보통 만 나이로 따질 때는 한 살을 빼거든요. 근데 나는 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2살을 뺍니다. 내 나이에서 2살을 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57년생이긴 한데 워낙 내가 생일이 늦게 들었어요. 12월 달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2살을 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2023년도 올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2023년도에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2023년도 나이가 65세다 그죠. 만 65세. 그리고 이제 2024년도가 되면은 만 66세가 되는 겁니다. 꼭 2살을 깎아요. 2살을 깎습니다. 나는 생일이 워낙 늦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핸드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핀 마이크를 꽂고 얘기를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 내일은 또 저 마이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취향적으로 이 마이크를 교체하는 재미인데 이게 쏠쏠합니다. 근데 나는 말이죠. 나는 어떤 마이크를 좋아하냐면은, 내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어떤 마이크를 좋아하냐면은, 지향성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지향성 마이크에서도 또 더 범위가 좁은 초지향성 마이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핸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이 초지향성 마이크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은, 초지향성 마이크는 이 숨 길이가 길다고 하죠. 그러니까 입과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해도 빨아들이는 게 강합니다. 초지향성 마이크가 그래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내가 초지향성 마이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핸드 마이크가 그게 바로 초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그럼 이 핀 마이크는 뭐냐? 이 핀 마이크는 초지향성 마이크가 아니고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들이 대부분 이 숨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입에다 가까이 대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핀 마이크는 무지향성 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숨거리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가슴에다 꽂고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초지향성 마이크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숨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입과 이렇게 떨어져서 말을 해도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건 가까이 말을 하면 안 좋아요. 입에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숨거리는 긴데 범위가 좁아요.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범위가 좁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무지향성이라는 거는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차르트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내가 좀 다른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서양을 동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을 동경하고 이 금발머리 이런 거를 동경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좀 덜해졌지만 지금도 나는 역시 서양 인종이 동양 인종보다 멀쩡했다라는 생각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전번에 얘기했던 삼각형 수학을 연구한 피타고라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걸 보고 만류인력을 생각해낸 뉴턴 이런 사람들을 보자고요.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과학의 원동력이 된 그 생각이 서양에서 발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과 계통의 학문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카이스트라는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인재를 길러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과학기술에 많은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K9 자주포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K9 자주포도 거기도 엄청난 과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K9 자주포가 재래식 무기라고 해가지고 적당히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K9 자주포 그걸 포신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길잖아요. 근데 그게 포를 한번 꽝 쏘면은 이 진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신이 긴데 진동 흔들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흔들림을 빠르게 잡아줘야 또 다음 포를 또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동이 이렇게 오래 가봐요. 포를 쏠 수가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빵 쏘고 나서 또 몇 초 만에 또 빵 쏘려면은 연속적으로 빵빵 갈리려면은 이 진동을 빠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진동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주느냐 이게 상당한 과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다른 나라 여타의 이 자주포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동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어디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본에 한 3발 정도만 쏜다 하면 우리 K9 자주포는 일본에 6발까지 날릴 수 있다 이거죠. 이 진동을 빨리 잡아주니까 그런 겁니다. 이 진동을 얼마나 빨리 잡아주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북극의 노르웨이에 가서 독일의 전차하고 또 이렇게 겨뤘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전차는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처음에는 발사가 잘 됐었는데 나중에 자꾸 이 기온이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발사가 안 되고 갈 때도 가다가 이 진행을 멈췄다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차 내에 또 히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히터를 가동시켜가지고 그 전차 내에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히터가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항시 전차를 너무 차갑게 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히터가 가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노르웨이 추운 데서 이 독일의 전차는 가다가 이제 기계가 얼어붙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포도 못 쏘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그렇게 추운 환경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포를 계속 꽝꽝 쏴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전진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K9 자주포니 뭐 전차니 이런 게 재래식 무기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래식 무기라도요,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갖추느냐, 이게 엄청난 과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뭐 전투기 군사연구소니 뭐 이게 유튜브 채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전투기 뭐 군사연구소, 뭐 체리튜브, 뭐 꺼리튜브, 뭐 군사기밀 TV, 뭐 이런 게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요. 그런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내가 참 놀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우리 국방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과학의 연구도 말이죠.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연구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이,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과학기술 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탄소 섬유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 탄소 섬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을, 탄소 섬유를, 이 지구상의 탄소 섬유를 이렇게 제조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탄소 섬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 탄소 섬유 이게 탄소 섬유 소재 뭐 이런 그 쇠붙이가 이런 항공, 우주 이런 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그 서양을 추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서양을 동경하는 사람이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죠, 우리나라 뭐 동양이 어쩌고 얘기를 하면 다 시시하게 들리는 거라, 동양 맨날 꾸질꾸질하게 미신이나 찾고 하던 거, 이렇게 내가 동양을 이렇게 아주 깎아버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나마 이제 철이 들어 커서까지는 이제 동양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고, 더군다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 서양을 추종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연유에서 어떻게 내가 음악도 이렇게 서양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됐죠. 하여튼 놀랍습니다. 이 서양 인종들이 우리나라 동양이라는 곳은 말이죠,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헤맬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이 서양은 벌써 노랑머리를 가진, 금발을 가진 서양 사람들은 벌써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걸 볼 때, 이 서양이 아직도 내가 그 서양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개명을 했죠. 많이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카이스트라는 그런 과학기술 전문 대학도 이제 설립을 했고, 수많은 과학 인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도 하루가 멀다게 신기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칠순 여행을 떠날 때는, 나는 칠순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칠순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칠순이라는 거는 만 나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 나이 70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72세가 되어야 내가 만 나이가 70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생일이 원래 늦게 들었기 때문에 2살을 빼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나이에서 2살을 빼야 그게 만 나이인 겁니다.
원래는 대부분 그 한 살만 빼면 만 나이가 되는데 나는 생일이 워낙 늦게 들었기 때문에 2살을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72세가 되어야 만 7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2세가 되는 해에 여행을 떠날까 이런 구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남긴 베토벤과 쌍벽을 이룰 만큼 그런 훌륭한 작곡가죠. 내가 오래전에 베토벤을 했는데, 이번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관한 그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사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차르트의 후궁으로의 도피, 이게 이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들입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 돈지오반니, 차이데, 티토 황제의 자비, 마술피리, 고집한 두테. 근데 이 중간에서 말이죠. 이 중간에서 그래도 오케스트라나 이 오페라 단원들에게 사랑받는 오페라는 후궁으로의 도피, 피가로의 결혼, 돈지반니, 그 다음에 마술피리, 고집한 두테. 이게 비교적 많이 공연이 됩니다. 많이 사랑을 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도메네오, 그 다음에 차이데, 티토 황제의 자비 이런 거는 비교적 그래도 사랑을 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페라 단원들이나 이 클래식 악단들이 주로 이제 많이 연주하고 많이 그러니까 공연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후궁으로의 도피, 피가로의 결혼. 이 피가로의 결혼은 참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오페라입니다. 그 다음에 돈지오반니, 이 마술피리 이런 게 있고,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사랑의 이중창이 나오는데, 소프라노의 이중창이 나오거든요. 그게 참 일품이죠.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아노 곡이 있는데, 피아노 소나타가 1번서부터 해가지고 18번까지 있고,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이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넘버별로 나가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도 상당히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베토벤을 했습니다만은, 베토벤 음악을 들어보면 말이죠. 상당히 무겁고 심각하게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모차르트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차르트의 음악들은 시작할 때 그렇게 베토벤과 같이 무겁고 심각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다른 작품은 이제 교향곡 40번, 교향곡 41번, 레퀴엠,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피아노 협주곡 20번, 터키 행진곡, 음악의 주사의 노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 이것도 참 유명합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 이게 내가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라는 곡이 아주 상쾌하게 연주가 돼 나가는 겁니다. 아주 상쾌한 느낌을 주는 그렇게 곡이 진행이 됩니다. 연주가 진행이 되고,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도 많이 들었지만은 음악의 주사인 노래라는 곡은 내가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모차르트의 작품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음악의 주사인 노래라는 곡을 이렇게 보니까 좀 생소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많이 들었지만은 음악의 주사인 노래라는 곡은 듣질 않았다.
그래서 생소하게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서양 음악사라고 나오고 그런데 서양의 이 클래식 음악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역사적인 고찰하는 것이 음악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의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놈이 클래식 음악을 전파하려고 그러는구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뭐 남의 음악도 자기 취향에 따라 듣는 거예요. 요즘에 뭐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중음악을 듣는 거고, 남의 취향이 그 대중음악이 좋아서 대중음악을 듣는다 하는데, 듣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남한테 클래식 음악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보고 관심 없는 사람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음악을 듣는 거에 자유지. 응? 그렇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중음악을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방탄소년 음악이 좋은 사람은 방탄소년을 듣고 그런 거지. 누가 음악까지 이 음악을 들어라 저 음악을 들어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클래식 음악 할 때 클래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클래식이란 뜻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클래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또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고 하면 고전주의, 고전음악 이렇게만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오래된 캐캐 묵은 오래된 거 이렇게만 알아듣는단 말이죠. 캐캐 묵은 오래된 거. 그러면 클래식이라는 그 단어가 캐캐 묵은 오래된 것만 뜻하는 의미가 있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영어도 소리글이잖아요. 소리글의 단점이 뭡니까? 소리글의 단점이라는 거는 한 가지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도 소리글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 얼굴에 달려있는 눈도 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이요. 우리가 이 육안도 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한글이 소리글이라 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우리가 보는 눈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소리글이라 이 클래식이라는 그 단어에는 그렇게 캐캐 묵은 오래된 거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 어느 그 세상 만물의 기준이 되는 것. 정경화된 것. 정경화라는 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정경화라는 거는 예전에 성경들이 많이 난립을 할 때 어느 성경을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정경화를 택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정경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점, 근본이 된 것, 이런 거 이게 바로 정경화라는 얘기거든. 기준이 된 것, 근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음악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준이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음악이요 근본이 되는 음악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 모차르트가 살았을 때 말이죠. 모차르트가 살아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대중음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음악이라면 무조건 이 클래식 음악이 있었던 거예요. 클래식 음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나 베토벤 시대는요, 이 서양의 모든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선택권이 없었어. 음악이라면 죽으나 사는 이 클래식뿐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지금과 같은 여러 종류의 음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재즈, 뭐, 대중음악에서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재즈니, 뭐니, 요즘은 클래식 음악도 그 분야가 많아요. 뭐, 트로트니, 뭐니,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가요에도 트로트니, 무슨, 게 많은데, 그러게 오늘날은 음악이 아주 장르도 많고, 다양한 그게 발달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차르트나 베토벤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악 하면 오로지 클래식 음악, 그것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이라고 하면 죽으나 사나 이 클래식 음악만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겁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대중음악이란 거는 이게 대중음악의 역사는 짧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이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그게 아주 산업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발달함에 따라서 대중음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사도 보면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많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음악사를 들춰보면요. 이 클래식 음악사에 그 내려오는 그 족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것이 서양에도 아마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만 해도,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그런 아주 실물과 흡사하게 그리는 그런 초상화 기술이 있었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마 되리라고 난 봅니다.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모차르트가 1756년 1월 27일인데 이때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 기법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1756년이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시대 중반 정도, 중반기나 조선시대 중반기 또는 조선시대 말기에 접어드는 그런 때인데 왜 초상화 기법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본명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 코텔리프 모차르트.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모차르트 이제 간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식적인 이름을 다 부르려면은 요하네스 크리소스 토무스 볼프강 코텔리프 모차르트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게 참 잘츠부르크 대주교령 찰즈부르크. 근데 이거는 서양적인 이름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 장명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장명하는 분들이 남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름을 장명을 합니까?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이런 게 첫째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그 다음에 가서 음양 오행을 따지고 이래가지고 음악을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이런 그거거든.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이렇게 길고 복잡하면요, 우선 부르기에 나쁜 겁니다. 부르기에 나쁘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건 부르기가 좋고, 간단해서 부르기가 좋고 기억하기가 쉽고, 이런 게 좋은 이름이다 그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기준이고, 이 모차르트는 뭐 서양 사람이니까 모차르트까지 뭐 그런 기준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756년 1월 27일에 태어났고, 잘즈부르크 대주교령 잘즈부르크, 잘즈부르크 시가 현재는 그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 잘즈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차르트가 중요하게 그 음악 활동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렇게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입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스트리아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기억이 됩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영부인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에 내가 해외 여행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입니다. 그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에는 그 모차르트가 주로 음악 활동을 하던 도시였다. 모차르트의 숨결이 남아있는 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음악 여행을 한다고 하면 오스트리아 빈, 그 다음에 잘즈부르크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는 클래식 음악의 여러 작곡가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음악의 도시예요, 이 잘즈부르크가. 그래서 1791년 12월 5일에 사망했다. 향년 35세 사망했다. 이 모차르트가요, 이걸 보면 또 한번 놀랍니다. 모차르트가 불과 3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절했다고 하죠. 일찍 죽는 거를 요절했다고 하는데, 요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차르트는 35세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이승열이는 35세 때까지 뭘 했냐? 이걸 생각해 봅시다. 나는요, 지금도 내가 나이는 60대 중반이 됐지만, 아직도 내가 때때로는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아직도 마음은 어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35살 때는 나는 천둥벌거지였습니다. 이승열이가 35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지였어요. 근데, 모차르트는 35살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한 겁니다. 이 놀라워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들을 작곡했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차르트를 이제 천재적인 음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곳은 어디냐면은 합스부르크 제국 빈 제국에서 사망했다는데, 빈 제국이 어디냐면 지금의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이잖아요.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묘지가 어디냐면은 오스트리아 빈 성마르크스 묘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차르트의 묘지입니다. 이게 상트 마르크스 묘지는 1784년부터 1874년까지 사용된 비엔나 란츠 슈트라 지역에 있는 묘지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 묘지 이름을 성마크에서 성마크에게 예배당이 봉헌된 인근의 알렘 하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1784년에 요제프 2세 황제가
비엔나시 의벽안에 있는 묘지에 더 이상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시신을 관이나 방부 처리 없이 표시되지 않은 무덤에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페스트 시대의 대규모 무덤을 떠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정부가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 비엔나에는 집단 무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차르트의 무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1791년 스테판 왕국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 그의 매장은 당시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차르트의 묘지가 있는 곳은 그 란트슈트라 비엔나, 지금의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의 그 비엔나? 하여튼 거기에 이 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도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국적은 그 합스부르크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게 이게 서양사도 참 복잡한데,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게 지금 제국 해체 이후,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게 이제 빈, 그 다음에 프라하,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요. 언어는 독일어, 종교는 가톨릭, 민족은 독일인, 체코인, 헝가리인,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루신인, 이탈리아인, 슬로베니아인, 유대인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제국도 지금으로 말하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인데, 합스부르크 제국이란 건 어떤 나라였었냐면은, 합스부르크 군주국은 일반적으로 1526년부터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한 영토와 국가를 통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것도 현재로 말하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건 오스트리아 내에 합스부르크 군주가 다 통치했던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토 전쟁, 서양 유럽에도 상당히 전쟁이 많았고,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서양사가 길게 나오는데, 합스부르크 제국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본래 이제 모차르트 얘기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제 163이다. 모차르트의 키가 16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 서양 사람들은 신장이 컸다. 우리가 대강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도요, 예전에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왜 이렇게 그 인류가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현대에 오면서 많이 신장이 커졌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은 신장이 비교적 작았는데 한국 사람들 체형이 많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서양도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양도 예전엔 옛날 사람들은 작았어요. 작았는데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이제 신체가 많이 커졌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현대에 올수록 사람이 커졌다는 건 공통된 사실입니다. 그럼 서양이나 동양이나 왜 이렇게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왜 현대에 올수록 사람이 신장이 더 커졌는가? 이런 거를 연구한 의학 논문들이 있다래요. 근데 그 의학 논문들이 다 정설로 굳어진 건 아닌데 가설에 보면은 이런 의학의 학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페니실린 아시잖아요. 항생제. 항생제를 페니실린이 발달하기 전에는 항생제를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페니실린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고서부터 인류가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 인간의 체형이 커졌다는 그런 의학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설로 아직까지도 그게 굳어지질 않았는데, 그럼 왜 이 인류가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신체가 커졌느냐? 그래서 바로 그런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체형이 커졌다. 이런 가설이 의학적인 이론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토벤이잖아요. 베토벤이 얼마나 됐겠어요? 베토벤이 신장이 165에서 168. 그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베토벤도 서양 사람이잖아요. 베토벤도 170을 넘지 못했던 키입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163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인류가 이렇게 현대에 오면서 이 신체가 커졌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체형이 커졌다. 이런 의학적인 가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한 지가 42분을 경과했는데 모차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모차르트의 가족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